역사의 무대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인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동양 최고의 전략가 두 사람이 시공간을 넘어 가상의 전장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병법가 손자가 있습니다. 그에 져서 손자병법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군인과 경영인들의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고대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제국의 설계자 찬나캬가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평범한 소년을 데려와 인도의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의 황제로 만들었으며 그의 정치 철학은 오늘날 인도의 외교 정책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작은 오나라를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지켜내고 초강대국으로 변모시킨 전쟁의 대가입니다. 다른 한 명은 분열된 인도를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묶어낸 국가 경영의 거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명의 위대한 지성이 격돌하는 거대한 사상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손자의 병법은 찬나캬의 지혜 앞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찬나캬의 전략이 손자의 예리함을 무디게 만들까요? 동양 사상의 두 거목, 손자와 찬나캬의 가상 대결. 지금부터 그 막을 올립니다.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왕, 즉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왕이며 전쟁이 끝났을 때 승패를 가르는 기준 역시 왕의 안위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면 그가 이끌던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두 전략가가 생각하는 왕의 역할과 자질을 비교하는 것은 이 가상 대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손자는 왕보다 장군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군주가 아닌 현장을 지휘하는 장군에게로 향합니다. 손자는 장군이 왕보다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하며 더 엄격하고 더 성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전시의 장군은 왕의 명령조차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손자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의 왕들이 대부분 혈연에 의해 세습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왕이 무능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장군은 얼마든지 발탁하여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누구든 군대를 이끄는 장군만큼은 반드시 최고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손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찬나캬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모든 전략과 사상의 중심에는 바로 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손자와 찬나캬 모두 전쟁에서 속임수와 기만술, 즉 궤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찬나캬가 유일하게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왕의 인격과 품성이었습니다. 찬나캬는 왕을 마치 요가의 수행자처럼 단련시키고자 했습니다. 승리에 교만하지 않고 패배에 좌절하지 않는 초연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 부, 권력, 여자, 술과 같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왕. 만약 왕이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찬나캬에게 왕은 반드시 왕족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올바른 통치술과 자기 수양 훈련을 통해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평범한 소년이었던 찬드라굽타를 황제로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차이가 실제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만약 손자가 인도를 침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자병법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적국의 왕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먼저 첩자를 보내 적의 왕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심지어 그날의 기분까지 샅샅이 파악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적의 왕이 교만하다면 일부러 약한 척해서 그의 오만함을 더욱 키웁니다. 만약 왕이 성미가 급하다면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고 짜증나게 만들어 이성을 잃게 합니다. 즉, 손자의 전략은 적의 왕의 감정을 흔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찬나캬가 키워낸 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나캬의 왕은 이미 모든 감정적 동요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훈련받은 요가 수행자와 같습니다. 그의 정신력은 그 어떤 외부 자극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찬나캬는 손자의 왕을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비록 자신의 장군을 현명하고 통찰력 있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왕의 감정적인 수양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찬나캬가 마음만 먹는다면 손자 진영의 왕을 감정적으로 교란시키고 이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이라는 전선에서는 찬나캬가 키워낸 왕이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찬나캬는 손자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값비싼 무기가 아니라 병사들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군대가 사기 저하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는 지휘관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찬나캬와 손자, 두 사람 모두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그에 져서 손자병법에서 장군은 병사들이 항상 투지와 분노로 가득 차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반드시 모든 병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손자는 돈, 즉 물질적 보상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찬나캬 역시 돈과 감정적인 분노가 병사들의 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져서 아르타샤스트라에서는 장교와 병사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지어 만약 한 병사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적장을 무찌르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또한 왕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 직접 군대를 찾아가 그들의 투지를 불태워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에 있어 두 전략가의 생각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찬나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인간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 혹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찬나캬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쟁이 임박하거나 준비가 한창일 때 왕의 곁에 항상 점성술사나 제사장들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과 군대 앞에서 우리의 왕은 바로 신의 화신이며 이 전쟁은 신의 뜻을 받들어 정의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군대와 백성이 왕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믿게 되면 그들은 결코 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고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왕과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의 힘은 역사 속에서도 증명됩니다. 무굴 제국의 시조 바부르는 첫 전투에서 라나 상가에게 패배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슬람의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규합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신념을 위해 싸우는 군대의 힘은 막강합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바로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나캬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는 신성한 의무감 때문에 군에 입대합니다. 비록 최첨단 무기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정신적으로 무장한 군인이 그렇지 않은 군인보다 훨씬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전략에 있어서도 찬나캬는 신념의 힘을 활용하여 손자보다 한 수 위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찬나캬는 단순히 전쟁 전략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천재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통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탁실라의 교수였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모든 학문의 근간을 꿰뚫는 인간 심리의 대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데 능했습니다. 전쟁터든 궁정이든 시장이든 인간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그의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 세상은 변했지만 탐욕, 증오, 분노, 질투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찬나캬는 바로 이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통찰을 아르타샤스트라라는 위대한 책에 집대성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 거장의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손자와 찬나캬 모두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외교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며 전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찬나캬는 사마, 다나, 단다, 베다라는 4단계 외교 원칙을 믿었습니다. 첫째, 사마, 즉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둘째, 다나, 즉 선물이나 돈을 주어 회유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셋째, 단다, 즉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비로소 베다, 즉 적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하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만 전쟁을 해야 한다고 찬나캬는 가르쳤습니다. 손자 역시 전쟁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에서 전쟁 하루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세히 언급하며 전쟁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전략가의 본격적인 전술 대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두 사람 모두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의 지리, 즉 지형과 날씨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병사들은 지치며 사기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자는 전장의 지형을 6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통형, 즉 사방이 트여 있어 양쪽 군대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평지입니다. 둘째는 궤형, 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100% 이길 확신이 있을 때만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는 지형, 나와 적 중 누가 먼저 움직여도 불리한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적이 먼저 움직이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애형, 좁고 험한 길목입니다. 다섯째는 험형,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여섯째는 원형, 적과 아군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처럼 손자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최선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찬나캬의 생각은 여기서 또 다릅니다. 그는 지형에 따라 전략을 바꾼다는 것은 전쟁의 주도권을 지형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장은 내가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전장에 내가 통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나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군대 전체가 지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양한 지형에 특화된 부대들을 따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산악전에 능한 부대, 늪지대 전투에 특화된 부대, 좁은 협곡 전투에 뛰어난 부대 등을 미리 양성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군대는 어떤 지형의 전장을 만나더라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먼저 공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적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기다리게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팀이 잔디구장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흙구장이든 인조 잔디구장이든 가리지 않고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나캬는 모든 변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자신의 전략을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 운용의 유연성과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찬나캬는 손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첩보전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거장 모두 첩자, 즉 스파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은 어디에 있는지, 식량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나아갈 길의 지형은 어떤지, 적군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첩자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향가는 적국의 현지 주민을 매수하여 첩자로 쓰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는 적국의 관리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가는 우리를 염탐하러 온 적의 첩자를 역으로 포섭하여 이중 첩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 반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넷째, 사가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쥐어주고 적에게 보내 결국 죽게 만드는 첩자입니다. 이는 진짜 첩자의 활동을 돕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다섯째, 생가는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첩자입니다. 손자의 첩보 전략은 주로 적의 임무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도 적에 대해 가장 잘하는 것은 적의 사람이며 만약 그들이 죽더라도 아군의 손실은 아니라는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나캬는 여기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입니다. 그는 첩보 활동을 도박처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첩보 활동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전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찬나캬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훌륭한 첩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 상인, 교사, 심지어는 과부나 수행자까지도 훈련을 통해 최고의 첩보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적국의 모든 집에 아군의 첩자를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수행자들을 활용한 첩보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떠도는 수행자들은 국경을 넘나들어도 의심을 잘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수행자가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지게 되면 적국의 왕까지도 그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몰래 특정 장소에 금을 묻어두고
수행자가 그 장소를 정확히 예언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수행자는 적국의 최고급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강력한 첩자가 됩니다. 또한 손자가 여성을 전쟁과 거리를 두게 한 반면 찬나캬는 여성을 가장 강력한 첩보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성 첩자는 그 어떤 요새보다도 뚫기 힘든 적장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왕이나 장군들이 여색에 약하다면 그들은 아주 쉽게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심지어 여성이나 아이들은 적진에 잠입했을 때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적의 식량 창고에 독을 타는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에도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찬나캬는 자국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사회 전체를 거대한 첩보망으로 만드는 실로 무시무시하고 방대한 첩보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행했습니다. 첩보전의 규모와 깊이 면에서 찬나캬는 손자를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본질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는 단기 속결전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은 폭풍처럼 몰아쳐야 하며 비록 준비는 몇 달을 하더라도 실제 전투는 단 며칠 안에 끝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만술과 자원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적의 식량 한 가마니를 빼앗는 것은 아군 진영에서 20 가마니를 보급받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현지 조달과 적 자원 탈취를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멀리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척, 공격할 것처럼 하면서 수비하는 척, 끊임없이 적을 속여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들의 움직임, 흙먼지의 모양, 병사들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적의 상태를 파악하는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손자는 전투 그 자체에 집중하는 최고의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찬나캬는 전쟁을 정치, 경제, 외교를 포함하는 국가 경영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기전뿐만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야 할 최악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찬나캬는 성 안에 갇힌 적을 밖으로 끌어내거나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수십 가지의 교묘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전략가의 저서인 손자병법과 아르타샤스트라를 놓고 본다면 아르타샤스트라가 다루는 범위와 깊이는 손자병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손자병법이 전쟁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최고의 교과서라면 아르타샤스트라는 국가와 문명을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백과사전과도 같습니다. 만약 두 군대가 격돌하고 한쪽은 손자가 다른 한쪽은 찬나캬가 이끈다면 우리는 아마 찬나캬의 편에 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손자는 우리에게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찬나캬는 우리에게 전쟁을 포함한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 이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지성의 가상 대결을 통해 전략과 지혜의 깊이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전투의 승리를 이끄는 손자의 예리함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찬나캬의 광대함.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위대한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